이제 본격적인 맞수 토론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맞수 토론 순서입니다. 주제 제한이 없습니다. 자유로운 토론 방식입니다. 어떤 질문 하셔도 좋습니다. 주도권을 쥔 안철수 후보가 먼저 질문을 합니다. 질문 시간은 1분 내를 지켜주시고요. 상대방의 답변 시간은 30초 이상을 보장해 주시면 됩니다. 질문 1분을 넘길 시에는 앵커가 개입할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리겠고요. 해당 토론의 룰은 당과 두 후보님이 논의해서 결정했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맞수 토론 시간은 20분입니다. 상대방은 30초 이내에서 묻고 싶은 질문을 하셔도 무방합니다. 먼저 안철수 후보께서 시작하시죠. 예, 김 후보님은 경기도지사를 지낸 정말 경륜 있는 분입니다. 저는 지금도 생각나는 것이 옛날에 저를 초청을 해서 강의를 이렇게 맡기신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 놀랬던 것이 강의를 처음부터 끝까지 들으셨어요. 그래서 저는 참 놀랬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만 어쨌든 그런데 김 후보님께서 그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수도권이나 청년층이나 2030 여성층에서 지지율이 거의 바닥 수준입니다. 왜 그렇다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지금은 바닥이 아니고 상당히 아마 안후보님보다 좀 높은 거로 좀 알고 있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아는 모든 여론조사에서는 안후보님보다 제가 모든 계층, 모든 연령, 경기도 전역에서 높다고 그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팩트 체크해 보시면 금방 나올 수 있을 겁니다. 저도 팩트 체크를 해보시면 안 후보께서 아실 거로 보는데요. 답변 다 하셨습니까? 네. 예. 추가 질문 주시겠습니까? 아니면 김 장관께서 추가로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사실 제가 수도권에서 이런 청년과 여성 유권자들에게 김 후보보다 많은 이런 지지를 받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제가 교육이라든지 일자리라든지 창업이라든지 미래 비전 이런 부분에 굉장히 관심이 많고 지난 12년 동안 계속 그것에 대해서 현실적인 이야기들을 하고 대안을 내세웠습니다. 그런 것들이 모여서 이제는 많은 그런 젊은이들이 저를 지지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제가 질문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그 윤석열 정부에서 탄핵을 당하신 분이 보수 전체의 뼈아픈 역사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정말 책임 있는 정치인이라면 과거의 실적을 외면하지 않고 직시를 하는 것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민 앞에서 먼저 진심으로 솔직하게 사과를 해야지. 그래서 탄핵의 강을 넘고 그 다음에 국민의 길, 이기는 길로 갈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는데 지금 김 후보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번 탄핵은 여러 가지 말씀을 드릴 게 많이 있고 또 국민들께서도 이 탄핵이 이번에 처음도 아니고 지난번에 박근혜 대통령도 또 탄핵을 했는데 이번에 또 탄핵을 하고 우리가 뽑은 대통령은 계속 탄핵을 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또 우리가 돌아보면은 우리 당에 있는 국회의원들이 자기 당 소속의 대통령을 자기가 뽑은 대통령을 또 탄핵을 해요. 지난번 박근혜 대통령도 그랬고 이번에 또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 정당이 어떻게 된 거냐. 예, 거의 제 시간입니다. 네. 죄송합니다. 그래서 정당 자체가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를 돌아볼 필요도 있다고 봅니다. 예, 사실 우리가 보수의 진짜 책임은 국민 앞에서 반성하는 것부터 저는 시작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말 그 이재명 민주정당에게 대한민국을 헌납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런 대한민국의 시기를 거꾸로 가게 둘 수는 없기 때문에 국민께 사과를 하고 호소를 하고 저는 그런 태도가 필요하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그런 점에서 국민께 사과하시는 우리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는 사과를 하시고 제가 오히려 안철수 후보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꼭 우리 국민의힘의 안철수 후보께서 대통령을 탄핵해야 되겠느냐 그런 점에서는 제가 탄핵한 적이 없습니다. 탄핵에 아마 같이 가표를 찍으신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고 그 장소에 또 탄핵 소추안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는 조금 의아하게 생각합니다. 우리 당의 국회의원님들이 뭉쳐서 해결을 해야 되지
이런 부분들을 대통령이 조금만 어려운 점이 있다, 문제가 있다 그러면 당에서 직접 대통령 찾아뵙고 말씀도 드리고 고치고 이건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래야지 뭐 걸핏하면 탄핵하고 민주당에서 정략적으로 탄핵을 국무총리부터 전부 탄핵을 30분씩 해도 시간이 가만히 거의 있다가 다 됐습니다. 이거는 좀 문제가 있다고 보죠. 예, 사실 제가 그때 탄핵 소추안에 그 표를 던졌던 이유는 저 혼자 이렇게 앉아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그 이유 자체가 사실 헌법에 나와 있는 그 명문을 어겼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그 사변이라든지 내란이라든지 또는 국가 비상사태 때 발효할 수 있는데 그때는 그런 상태가 아니었었고요. 그 다음에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의원들이 모여가지고 그 제적의원 과반수 이상이 거기에 대해서 반대를 하면 그게 탄핵이 취소되기 마련입니다. 그런데도 이제 그걸 막기 위해서 군대가 그 국회에 헬기가 착륙을 하고 그 다음에 저는 제일 황당했던 것 중에 하나가 경찰이 국회의원이 국회로 들어가는 것을 막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할 수 없이 옆으로 돌아가서 담을 넘어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저는 탄핵 소추안에 찬성할 수밖에 없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오히려 안철수 의원님께서 국민의힘의 중진 의원이십니다. 그리고 국민들이 또 처음 다 보고 있는 데서 제일 먼저 우리 정치인이 해야 될 것은 당내 단합과 민주주의. 그래서 우리 당내에 윤석열 대통령이 계십니다.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이 자문하면 당내에서 또 안철수 후보께서는 윤석열 대통령 정권 인수위원장을 하셨지 않습니까? 예. 그럼 굉장히 중요한 중책이셨는데 그 소위 말하면 인수위원장이라는 거는 윤석열 정부 출범에 3파를 하시는 건데 이 3파께서 오히려 윤석열 대통령 잘못되면 이게 아닙니다 이야기도 하고 당내 의원들 모아가지고 이거 막아내자 이렇게 했으면 좋지 않겠습니까? 지났습니다만 네. 사실 국회의원은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헌법기관 아닙니까? 네. 그리고 자기 소신에 따라서 당론과 다르더라도 자기 소신에 따라서 투표할 권리가 있습니다. 근데 제 소신에 따르면 그 헌법에 있는 그 조문 그 자체를 정면으로 어겼기 때문에 저는 탄핵 소추안에 찬성을 해서 헌법재판소에다가 이것을 넘긴 겁니다. 그런데 안철수 국회의원님이시기도 하지만은 또한 국민의힘의 국회의원으로서 당원이십니다. 네, 그래서 그렇습니다. 국회의원으로서 한 사람 한 사람의 자기의 정치적 소신과 양심을 지키는 것도 기본적으로 중요하지만 당원으로서 당의 중지, 당의 여러 의견을 함께 논의하고 또 잘 따라가는 것도 이 국회의원으로서 당원이 가지는 책무고요. 또 더더구나 인수위원장, 윤석열 대통령 예. 인수위원장으로서 대통령이 잘 되도록 충분히 끝까지 보살필 책임입니다. 시간은 드린 것 같은데요. 사실 보면 헌법이 제일이고 그 다음에 법률이 있고 그 다음에 또 그 당 내부에 있는 당헌 당규가 있습니다. 근데 헌법과 그리고 또 법률을 보면은 거기에는 그 국회의원들이 가지고 있는 그 소신에 따라서 당론과 다르더라도 자기 소신을 지키고 헌법기관으로서 투표할 권리가 있다고 분명히 명시가 되어 있고 그것이 더 상위에 속합니다. 저는 거기에 따라서 투표를 했을 뿐입니다. 물론 저는 뭐 그 안철수 의원님의 그 생각을 공감합니다만은 그런데 안철수 후보께서 그때 윤석열 대통령 탄핵의 도장을 투표를 하고 난 다음에 지금 이 모양이 어떻게 됐습니까? 이재명이 지금 대통령 된다고 지금 완전히 밥상 받아놓은 것처럼 뭐 국군 방첩사령부도 세 개로 나누겠다 뭐 완전히 이 나라가 지금 저는 이재명 후보에게 네. 다음 대통령이 돌아갈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 정말 막강한 국회 권력을 가지고 있는데 이제 대통령까지 된다면 혼자서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5년 뒤에 우리나라가 도대체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다는 불안감이 국민들 사이에 팽배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균형 감각을 가지고 제대로 이 한쪽이 이렇게 국회에서의 많은 권력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대통령 권력까지는 주시지는 않을 거다. 저는 그렇게 국민들을 믿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돌아가는 모양이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이 돼버렸기 때문에 이 윤석열 정부는 실패한 것처럼 비치고 따라서 다음에는 정권이 넘어가기 아주 위태로운 이런 상태에 있기 때문에 저도 또 어떻게 하다 보니까 갑자기 불려 나온 겁니다. 제가 대통령 하고자 하는 것도 아닌데 이렇게 돼서 그 모든 그 원인이 안철수 후보께서 국회의원으로서 자기 당의 소속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했기 때문에 빚어진 거 아니냐. 저는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지금 현재 우리나라가 지금 안고 있는 굉장히 많은 문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지난 3년간 윤석열 정부 동안에 여러 가지 제대로 잘 못했던 그런 정책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포함해서 이번 기회에 제대로 잘 고치라고, 예를 들면 의료 대란 문제도 사실은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교육 개혁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또 그 과학기술 쪽에 그 연구개발비 10% 삭감도 마찬가지고, 이런 것들을 모두 다 고칠 수 있는 정말로 좋은 기회가 왔고, 이것들을 제대로 극복한다면 우리는 정말 세계 3강의 나라에 오를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그 안철수 후보께서 이번에 제시하신 R&D 비용을 삭감한다든지 뭐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은 안철수 후보님 생각하고 똑같습니다. 그 아주 옳은 말씀이신데, 그런 문제는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지만 우리 당의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해버림으로써 이재명이라는 천하의 이 범죄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런 사람이 날뛰고 지금 온 전국을 휘젓고 있습니다. 이렇게 불러온 것은 우리 탄핵 때문에 불러오신 거 아니냐. 저는 그렇게 또 생각하지 않는 이유가, 네. 사실은 민주주의에서 가장 중요한 게 선거 아닙니까? 네. 선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유권자들이 이 후보자들에 대해서 모든 사실들을 다 알고 그 중에서 가장 적합한 사람을 뽑는 게 저 민주주의 그리고 선거에서의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어떤 후보자가 지금 대법원에서 유죄가 날지 무죄가 날지 모르는 상황에서 그 선택을 강요받는 것은 저는 옳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계속 주장하지만 이재명 대표는 이 지금 5개의 재판을 받고 있는데 그거를 다 끝내고 다 무죄가 되면 그때 나오라. 안 그러면 최소한 이번에 그 대법원에서 날짜를 좀 당겨가지고 선거법에 대한 그 판결이라도 우선 이제 하고자 지금 하고 있는데 그거라도 빨리 그 결론을 내라. 저는 그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재명 후보가 그렇게 재판이 끝날 때까지 기다려 주지도 안 하고요. 두 번째는 또 대법원이 그렇게 하는 것이 꼭 이재명 대통령 당선되기 전까지 또는 선거가 끝나기 전까지 그게 되느냐, 그것도 지금 기약할 수가 없고요. 그다음에 국민들께서 다 안다 그러시는데, 우리 국민들이 25만 원, 이재명이 25만 원 준다 그러면 25만 원 그거 받아서 좀 해보자, 이런 분도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안철수 후보님처럼 훌륭한 의사요, 과학자요, 기업인이요, 이런 정치인이요, 이런 분들처럼 다 모든 정보를 알고 있지를 않습니다. 자, 다른 주제를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네. 부정선거론에 동조하십니까? 부정선거가 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선거 관리가 부실하다. 그래서 지금 특히 사전투표 제도는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다. 이 고쳐야 된다. 이 부분은 저는 강하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선거법을 안 고쳐줘요. 민주당이 선거법 고치는데 반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렇게 생각합니다. 먼저 관리 부실은 확실히 있습니다. 네. 그래서 먼저 관리 부실에 대해서 신고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제대로 조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관리 부실 가운데서 만에 하나 이런 부정선거에 증거가 발견이 된다면, 그러면 거기에서부터 시작해서 모든 일들이 풀려나갈 수 있는 거죠. 그렇지만
그런 일이 안 생긴다면 사실 거기에서 이건 명백하게 저 부정선거라고 말하기가 굉장히 어렵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부정선거도 이제 이야기하는 분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저는 사전 투표, 이틀 동안 하는 사전 투표에는 많은 그 선거의 문제가 있고 선거법을 위반하는 내용도 있고 선거 관리 자체가 부실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국장이나 이런 사람들, 사무총장 이런 사람들이 자기 뭐 아들을 뭐 취업을 시킨다, 온 친인척 취업을 시킨다, 이러니까 감사원에서도 엄청난 그 비리가 나왔지 않습니까? 이렇게 믿지 못할, 국민이 믿지 못할 아주 부패하고 비리가 많은 선거관리위원회, 이것 때문에 부정선거는 그러면 오히려 정법된다. 제가 묻고 싶은 것이 네. 그러면 지난 대선 그다음에 또 지난 지방선거에서 우리가 이겼다면 그것도 부정선거입니까? 이겼다고 해서 부정선거가 없는 건 아니에요. 그런 부분에서 하나하나를 고쳐나가야 돼. 단 한 표라도 부정 소지가 있으면 우려되는 걸 문제 제기라면 그걸 고쳐야지. 뭐 한 표 얻는데 괜찮다. 우리가 이겼으니까 고치지 말자. 이거는 우리나라 선거 제도를 발전시키는 옳은 방법이 지금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부정선거를 주장하시는 분들은 그 승패 관련해서 말씀을 하는 거지 한 표 한 표가 뭐 부정확하다 이런 뜻은 절대로 아닙니다. 뭐 우리 과학자시고요. 우리 안철수 의원님께서는 과학자시고 의사시고 그럼 몸이 조금 아픈 사람은 의사한테 오지 마라. 뭐 다 그냥 암 걸리기 전에 오지 마라. 이거 안 되잖아요. 그리고 한 표라도 문제가 있으면 고쳐야 되지 않습니까? 그게 우리 의사의 직분 아닙니까? 그럼 선거관리위원회가 뭐 하는 겁니까? 한 표라도 문제가 있으면은 그 문제를 풀어줘야지. 비유를 잘못하고 계십니다. 네. 오히려 어느 한쪽 그 신체가 어느 정도 좀 문제가 있을 때 네. 자가 면역 기능들이 있어서 그걸로 저절로 고쳐집니다. 그런데 그래서 의학 말씀은 하지 마시죠. 아니, 근데 저하고. 자가 면역이 있다고 해서 그러면 의사가 안 봅니까? 아닙니다. 그렇지는 않은데 네. 의학 이야기는 안 하시는 게 아니, 의학이 아니고 유리하실 겁니다. 저는 환자로서 의사 선생님한테 찾아갈 때는 내가 뭐 도저히 머리가 아프다, 정신은 뭐 이럴 때도 찾아가잖아요. 그렇다면 찾아가셔야죠. 네. 그렇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 말씀을 드리고요. 네. 사실 저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정말로 문제가 되는 것이 네. 명백하게 드러난 부실 관리, 네. 그다음에 또 그 내부 인사 비리 네. 이런 문제들을 먼저 제대로 고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이제 그거는 이제 저 안철수 후보님 생각하고 저는 같고요. 그건 우리가 같으니까 이야기 안 해도 되고, 그 다음에 많은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분들에 대해서 저는 경청하고 우선에 공무원의 기본은 민원을 제기하는 민원인에 대해서 성실하게 답변할 책임이 있어요. 그건 한 명이 제기해도 그렇고 지금은 부정선거에 대해서는 엄청나게 많은 분들이 문제를 제기하면 당연히 국민의 세금을 받고 일하는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들이 그 답을 해야죠. 왜 답을 안 하고 그건 음모론이다 그러면 되겠습니까? 저는 오히려 네. 시스템을 바꾸는 방법이 있습니다. 네. 저 에스토니아라고 네. 저 북구에 네. 그 핀란드 바로 옆에 있는 나라가 있습니다. 네. 인구가 130만 명인데 거기서는 블록체인으로 모든 정부 시스템을 다 깝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투표를 해서 해킹도 제로고 전혀 부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기회에 사실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어떤 방법을 사용하고 어떤 방법으로 바꾸더라도 이 부정선거에 대한 이야기는 저는 없어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시스템 자체를 정말로 정확하게 바꾸자. 그래서 지금 현재 130만 명밖에 안 되니까 수원시 정도의 크기거든요. 거기에 있는 그 블록체인 시스템을 한국에 도입하자. 즉 근데 금방 이렇게 5천만에 도입하기는 힘드니까 우선은 도시별로 해서 시범적으로 먼저 운용을 하고 그것이 제대로 운용이 된다면 4천만으로 이렇게 만드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그건 우리나라를 먹여 살리는 외국에 수출할 수 있는 큰 먹거리가 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그건 제가 대통령이 되면 반드시 안철수 후보님의 그 좋은 안을 제가 검토를 해서 안철수 후보님과 함께 하도록 하고요. 다만 제 말씀은 그런 좋은 그럼 시스템 제가 해야죠. 예, 그런 좋은 시스템 도입도 좋지만
우선에 일반 국민들이 다수가 이 문제가 있습니다라고 이야기하면 그거는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이게 그렇다든지 아니다든지 검증하고 고칠 거는 고쳐줘야지. 그걸 뭐 안 후보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좋은 시스템으로 가기에는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냐 이죠. 그렇게 많이 안 걸립니다. 그럼 빨리 그리고 우선 먼저 저는 해야 대통령 될 시리 게 주시면 제가 바로 하겠습니다. 관리 부실입니다. 네. 관리 부실은 명백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관리 부실 문제부터 제대로 찾아서 그것을 고치는 것부터 시작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그러면서 우리나라가 지금 뭐 한 가지 일밖에 못 합니까? 여러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과학기술부에서 동시에 이런 블록체인 시스템들을 하나씩 이렇게 만들어 나가는 겁니다. 그러면 시간이 그렇게 많이 걸리지 않는다는 말씀 드립니다. 네, 시간이 다 됐습니다. 네. 자, 격조 높은 토론, 그 안에 또 치열한 공방도 오가고 있습니다. 마수 토론 시간이 2차례 더 있습니다. 그 시간을 후보들께서는 잘 이용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번 순서는 좀 재밌는 코너를 준비해봤습니다. 증문, 즉답, 즉석에서 묻고 즉석에서 답하시는 순서입니다. OX 질문 드리겠습니다. 두 후보 모두 공통 질문 4개를 제가 드릴 겁니다. 앞에 OX판이 있습니다. 확인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OX판을 들어주시면 됩니다. 자, 먼저 두 분께 공통 질문 첫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내가 국민의힘 후보가 되면, 최종 후보가 되면 한덕수 대행과 반드시 단일화를 한다. 반드시가 들어갔습니다. 일부랑 질문이 다릅니다. 한다면 O, 아니라면 X 들어주십시오. 자, 두 분의 답변이 갈렸습니다. X를 든 안철수 후보님. 저는 지금 한덕수 대행이 하셔야 될 일이 너무나도 많다고 봅니다. 그 이유는 지금 현재 미국의 관세 문제가 정말로 심각합니다. 하루에 1%만 관세를 낮추더라도 우리나라가 차지할 그 국익은 엄청날 겁니다. 그런데 미국은 보통 4년 대통령 임기 중에서 6개월 내에 그 나라에 대한 정책들이 다 결정이 됩니다. 지금 민주당 때문에 3개월 동안 지금 일을 하지 못했던 것이 너무나 아쉽습니다. 그래서 한덕수 대행께서 30초가 다 됐습니다. 3개월 동안 네. 이 일을 집중하시라,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X를 두셨고요. 같은 질문입니다. O를 든 김 후보님. 지금 한덕수 후보가 출마를 안 할 것으로 봅니다만은 출마하신다고 하더라도 그분이 출마하게 되면 우리 표를 갉아먹어요. 그러면은 가뜩이나 지금 우리가 어려운 처지에서 이기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저는 한덕수든 김덕수든 누가 나오더라도 우리는 반드시 단일화해야 된다. 이승만 대통령 말씀처럼 뭉치면 살고 우리가 나누어지면 이거 망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뭉쳐야 됩니다. 네, 시간이 다 됐습니다. 두 번째 증문 즉답 바로 드립니다. 내가 국민의힘 최종 대통령 후보가 되면 개혁신당의 이준석 후보와 단일화한다. 맞으면 O, 아니면 X 들어주십시오. 하나, 둘, 셋. 꽂아주세요. 자, 이번엔 김문수 후보님께 먼저 답변 기회 드리겠습니다. 30초입니다. 중간을 드셨네요. 예, 이준석 후보는 우리 당의 대표 출신입니다. 그리고 또 지금 젊은 층의 지지를 상당히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선거에서도 화성에 나가서 국회의원도 당선됐고 당도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합쳐야 되는데 우리 이준석 후보와 합칠 때 여러 가지로 이준석 후보도 또 조건이 한덕수 후보만큼 간단하지 않은 많은 다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세모를 들었는데 그 이유는 사전에 충분하게 타진을 해서 단일화해야 됩니다. 답변 시간이 다 됐습니다. 이번엔 안 후보님. 저는 이번 선거는 정말로 어려운 선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국민의 60% 이상이 벌써 정권 교체를 바라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서 우리가 이기기 위해서는 그 반 이재명 세력을 한 사람이라도 더 모으는 겁니다. 그래서 평소에 생각이 다르더라도, 다른 생각은 다르더라도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면 안 된다는 생각만 같으면 무조건 우리 편이다. 이렇게 한 사람이라도 더 모으는 것이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생각합니다. 세 번째 증문 즉답. 내가 대통령이 되면 사전투표제를 폐지하겠다. 폐지한다고
그냥 냅둔다 X. 하나, 둘, 셋 들어주시죠. 자, 안 후보님 X를 드셨습니다. 폐지 안 한다. 죄송합니다. 사전투표제는 원래 그 취지 그대로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그 권리, 투표권을 발휘하기 위한 그런 방법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것이 우리에게 주는 좋은 효과가 저는 더 많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뭐 여러 가지 부정선거에 대한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런 것들은 모두 다 기술적으로 다 풀 수 있는 문제다. 저는 그렇게 자신합니다. 네. 자, 이번엔 사전투표 폐지한다. 답변을 주신 김문수 후보님. 지금 사전투표제의 문제점은 첫째는 그 투표 관리가 매우 어렵다. 투표하고 닷새 동안 투표함을 보관하고 투표한 관외 사전투표 같은 경우에는 그것을 또 자기 주소지로 옮기는 과정 보다 잘 이렇게 관리하는 문제,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또 정보도 투표 당일날이 되기 전에 그 이후에 사전투표 이후에 다른 정보가 나왔다. 그 후보가 문제가 있었다. 이럴 때는 한 번 투표한 사람은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투표의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서도 사전투표 없애는 것이 좋다고. 네. 즉문즉답 바로 네 번째 질문. 내가 대통령이 되면 곧바로 북한 김정은과 대화를 추진한다. 한다 O, 안 한다 X 들어주시죠. 하나, 둘, 셋. 자, 김문수 후보님 한다. 네. 답변 주시죠. 뭐 김정은 하고는 당연히 대화를 해야 되는데 우리 목사님들 중에서 거기에 잡혀가 있는 사람도 있고 우리 국민들 중에서도 북한에 납북돼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납북 포로들도 있고요. 국군 포로도 있고 많은 현안 문제가 있기 때문에 김정은과 대화를 타진해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북한 핵 문제부터 또 이산가족 상봉 문제 많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김정은과 대화를 합니다. 네. 이번엔 안 한다 X의 안철수 후보님. 지금 현재 김정은은 트럼프 대통령과 면담을 먼저 지금 주선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순서로 따진다면 먼저 트럼프 대통령과 먼저 교섭을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거기에 참여해서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서로 대화 통로를 만드는 그것이 답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즉문즉답 OX 퀴즈 드려봤습니다. OX가 재밌는데요. 자, 이번엔 다시 한번 열띤 토론 시간 갖겠습니다. 두 번째 마수 토론 시작하겠습니다. 앞선 첫 번째 마수 토론과 다릅니다. 주제가 개헌과 경제로 세분화돼 있습니다. 먼저 개헌과 관련된 마수 토론 시작하겠습니다. 역시나 질문 시간은 1분 이내, 답변 시간은 30초 이상을 보장해 주셔야 합니다. 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해당 룰은 당과 두 후보님의 사전에 논의하에 결정된 것이라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개헌 분야 마수 토론 안 후보님께 질문권 먼저 드립니다. 예, 김 후보님, 지금 지난 10년간 대통령 제왕적 권력이 초래한 그런 국정 혼란 이미 보셨을 겁니다. 네. 저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 사태 그리고 또 윤 대통령의 검찰 인사 농단까지 이렇게 반복되고 있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저는 대통령이 된다면 2026년 지방선거 때 분권형 개헌을 통해 가지고 대통령 권한 그리고 또 국회 권한을 줄이는 그런 개헌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의견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저는 같은 생각입니다. 국회가 지금 횡포를 부리는데 지금 현재 거대 민주당의 입법 횡포, 국회 횡포는 정말 독재 중에 이런 독재가 없었습니다. 대통령 독재보다 더 무서운 것이 바로 국회 독재구나 이런 것들을 국민들이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국회의 이런 30번, 30번이나 걸치는 줄탄핵 그리고 걸핏하면 특검을 해가지고 지금 온 국정을 마비시키는 거 말이 안 되는 또 예산을 완전히 삭감해서 산불 예방도 제대로 못하게 하는 이런 횡포를 막을 수 있는 제도가 마련돼야 된다고 하고 그 점에서는 안철수 후보 생각하고 같습니다. 예. 저는 이 개헌 과제를 또 생각해 봤습니다. 저는 세 가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첫 번째는 현행 제왕적인 대통령제
그리고 또 아주 권한이 막강한 이 사법부의 그런 그 권한 이런 것들을 다 축소시켜야 되는 그런 개헌을 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는 이 국민 기본권을 확대하는 것이 정말로 필요합니다. 예를 들자면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정보 기술들이 많이 발달되어 있습니다만 38년이 지난 후에는 지금 현재 그게 전혀 거기에 포함되어 있지 않고요. 그다음에 또 지방 정부도 지금 현재 사실상 제대로 기능을 하고 있지 못해서 중앙 정부의 기능을 지방 정부에 많이 이양하는 것이 우리나라 발전에 꼭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국가의 국민에 대한 복지 강화 이런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세 가지가 제가 생각하는 국민 기본권 확대이고요. 그것 말고도 아까 말씀드린 제왕적 대통령이나 그 국회의 권한 축소형 그런 개헌 그리고 또 거대 야당의 입법 확대 그거는 이미 말씀드린 바 있는 것 같습니다만 이 세 가지가 정말로 핵심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안철수 후보 말씀에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기본적으로 옳은 방향이고 저도 같은 생각이고요. 다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대통령의 직선제 이것이 바로 우리가 1972년 유신 이후부터 1987년 5.50을 끝내고 개헌할 때까지 대한민국 민주화 운동의 가장 빛나는 성과가 현행 바로 대통령 직선제입니다. 이 대통령 직선제는 우리가 정치를 했는데 그런데 지금 문제는 이 국회가 대통령에 대해서 사사건건 탄핵하고 또 전부 다 모든 면에서 입법도 자기 마음대로 특검법 만들고 이렇게 할 때 예산을 막 깎고 이게 다수당이 됐을 때 어떻게 하느냐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런 문제를 견제할 수 있는 수단이 헌법에 보장돼야 된다고 봅니다. 예. 저는 또 하나 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개헌도 필요하지만 정말로 중요한 것이 이 선거법 개정 아니겠습니까? 네. 지금 선거법이 제대로 국민들의 마음에 그대로 와닿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울 같은 경우에 45%가 보수의 투표를 했는데도 지금 현재 그 거의 대부분의 그 국회의원들이 다 민주당 의원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고쳐야 된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고치는 방법 중에 하나가 그 도시는 중대선거구제로 하고 그 다음에 또 지방은 소선거구제로 하는 것이 그것이 그나마 지금 있는 이런 그 소선거구제의 폐해를 줄일 수 있는 더 좋은 길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안철수 후보님 제안하신 대도시 지역은 중대선거구제, 지방은 소선거구제를 하자 이런 말씀이신데 그것도 생각해 볼 수 있지만 제가 볼 때는 모든 선진국 미국도 소선거구제고요, 일본도 소선거구제고 영국도 소선거구제고 대부분이 소선거구제입니다. 독일은 물론 좀 다릅니다만 그래서 전 세계 민주주의의 그 발전 역사를 볼 때는 중대선거구를 하면 좋을 것 같지만 책임이 별로 없고 또 여러 가지 면에서 다른 부작용이 또 많습니다. 국민의 자기 대표성 자체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현행 소선거구제를 바꾸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찬성을 안 합니다. 예, 근데 저 지금 죄송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말씀도 또 드리겠습니다. 네. 뭐냐면 같은 내각제를 가지고 있는 두 나라 대표적인 나라가 일본과 그리고 독일 아닙니까? 근데 독일은 지금 정당 명부식 비례대표제입니다. 그러니까 사표가 전혀 없습니다. 1%짜리 그 정당도 자기가 누르면 거기에 따라서 국민의 마음에 있는 정당의 지도와 국회에 있는 정당의 지도가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 10명이 채 안 되는 그 긴 역사 동안에 10명이 채 안 되는 수상이 거기에서 이제 안정적으로 이 여러 가지 정책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본 같으면 소선거구제가 되다 보니까 지금 벌써 얼마입니까? 거의 100명에 가까운 그런 너무나 자주 바뀌는 이런 모습들을 보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게 소선거구제 폐해의 대표적인 예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런 점에서는 그러면 독일이 더 정치가 안정돼 있고 좋으냐, 아니면 일본이 더 안정돼 있고 좋으냐, 이런 점에서는 쉽게 우리가 단정할 수 없고요. 일본은 일본대로 상당한 정도로 자기들 정치가 안정돼 있기 때문에 일본과 미국 사이 관계도 상당히 좋습니다. 경제도 어느 정도 안정돼 있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뭐 일본이 저성장했다 그러지만 지금 현재 성장률 자체도 우리는 제로 성장 시대에 왔지만 일본은 그래도 이제 상당한 정도 침체를 벗어나서 우리보다는 지금 나은 상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일본은 뭐 꼭 나쁘다고 저는 보지 않습니다. 네, 이 문제는 또 다른 네. 그 이슈이기 때문에 다른 쪽에서 다뤄야 되겠습니다만 네. 사실은 일본이 지금 경제적으로 안정된 그런 배경에는 사실은 미국이라는 커다란 그런 백그라운드가 있는 거고요. 독일은 그 자체 내로 정말 그 통일이 된 다음에 그 이코노미스트에서 2000년 초반에 망해가는 독일이라는 그런 그 커버 스토리까지도 나왔었는데 2010년 그러니까 이제 메르켈이 이제 그 자리를 잡고 나서는 오히려 가장 발달한 그런 그 나라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은 전혀 다른 그런 사안입니다. 독일은 지금 굉장히 어려워져 가지고요. 에너지부터 시작해서 모든 면에서 어려워졌습니다. 뭐 이민 문제, 네, 그건 에너지 문제, 메르켈 다음입니다. 예, 산업 네. 경쟁, 그 현재가 그렇지 않습니까? 현재 산업 경쟁력 문제, 자동차 산업도 독일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예. 이 굉장히 여러 가지로 독일이 좋다고 저는 보지 않습니다. 독일 경제에 대한 토론은 향후에 저희들이 한번 또 두 분 모셔서 예. 또 심도 깊은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개헌과 경제 관련된 분야에 대해서 계속 질문 이어주시죠. 또 개헌에 대해서 제가 또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보면은 이 독일에서 하는 그 정당 명부직 비례대표제를 우리가 도입을 한다. 그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당 명부 비례대표제를 저희도 해볼 수 있겠습니다만 저는 선거제도를 자꾸 바꾸는 것은 이거는 옳지 않다고 저는 봅니다. 저는 그래서 연동형 비례대표제 선거법 개정할 때 저는 강력하게 반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으로 선거제도가 현행 선거제도에 큰 문제가 없는 점은 유지를 해줘야지. 그걸 자꾸 소선거구제 또 안 되면 중대선거구제 또 정당 명부 비례대표제 독일 선거제도요. 저도 공부를 해봤는데 너무너무 어렵고 복잡해요. 일반 국민들 알 수도 없어요. 이거는 국민을 대표하는 현재 대의 정치로서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너무 어려우면 그건 좋은 제도가 아닙니다. 예. 그런데 지금 현재 보십시오. 지금 현재 우리가 저 104석밖에 되지 않지 않습니까? 결국은 지금 현재 이 선거제도를 이 나쁜 선거제도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결국은 그 피해를 우리 당이 지금 최대한 많이 보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뜻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뭐, 예, 물론- 이번엔 경제 관련된 질문 또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아니 그 선거제도에 대해 말씀드리면은 예. 우선에 그렇게 우리 당이 지금 의석이 적으니까 선거제도를 바꾸자 이건 안 되고요. 그러면 독일 같은 데는 어떻습니까? 이 명부제 비례대표제 선거를 하니까 그럼 너무 소수당 녹색당이다 무슨 당이 너무너무 많은 정당이 이합 집산을 하고 이게 난립이 돼 가지고 전국 자체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행 우리 선거제도는 미국이나 일본이나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우리 선거제도 탓을 하지 말고 부디 정치인들이 제대로 하고 우리 국민의힘도 제대로 분발해서 공천 제대로 하고 제대로 활동을 제대로 하면 더 많은 득표를 해서 다수당이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선거제도 탓을 할 문제 아니다고 저는 봅니다. 이번엔 경제 관련 질문도 좀 해주시죠. 예. 저 김문수 후보님께 묻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 GDP 대비해 가지고 이 연구개발비 이것이 4.8%입니다. 네. 세계 2위입니다. 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나라에서 이 정말 유능한 과학자 숫자가 너무나도 작다는 겁니다. 이 차이가 너무나 심합니다. 이런 문제 어떻게 해결하시겠습니까? 저는 그런 점에서는 이제 안철수 후보께서 많은 생각이 있을 겁니다. 본인 스스로가 의사고 또 과학자로서 또 사업도 해보시는데 저는 안철수 후보 같은 분은 사실
이런 것보다는 우리 정치하시는 거 이런 토론하시는 시간에 연구 개발을 했으면 여러 가지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었지 않겠나. 그건 저 혼자 하는 거죠. 예, 아니 그래도 저는 제도를 만들어야 저는- 많은 사람들을 키울 수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래 우수한 인재가 R&D 부분을 많이 가는 게 좋다. 연구 개발에 예. 우수 인재를 많이 유치하는데 우수 인재가 왜 연구 개발을 안 갑니까? 그 이유는 대우가 너무 안 좋은 거 아닙니까? 그래서 처우를 연구 개발에 종사하는 과학 기술자들에 대해서 처우를 대폭적으로 개선하는 것이 일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우수한 젊은이들이 그리 와야 그 속에서 천재적인 발명도 나오고 뭐 될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근데 저는 이렇게 그 제 공약을 보셔서 아시겠습니다만 제 1번 공약이 네. 바로 5대 초격차 산업을 만드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AI, 반도체, 미래 모빌리티, 바이오, K 서비스 여기서 100만 명 규모의 정말 핵심 과학 기술 정예 인재를 키우겠다. 그것이 제가 내세우는 제 1호 공약입니다. 저는 이걸 하지 않으면 우리나라의 미래는 없다. 그렇게까지도 생각합니다. 정말로 중요한 이런 문제인데요. 이런 것에 대해서 혹시 또 더 구체적인 그런 전략 방안 있으십니까? 저는 그래서 안철수 후보님 말씀하시는 이 5대 미래 전략산업 부분 다 받아들이고요. 그 이외에도 또 더 있으면 찾아가지고 하는데 제일 중요한 점은 거기에다가 집중적인 예산을 투입하고 두 번째는 연구소를 더 활성화시켜야 된다고 봅니다. 제가 경기도지사 할 때도 안철수 후보님이 안랩 있는 판교에다가 제너럴 일렉트릭 그 미국의 제너럴 일렉트릭 연구소를 우리 건물을 지어가지고 그 건물 6개 층을 전부 줘서 세계적인 연구소를 유치하고 파스테르 연구소 이런 걸 유치했는데 중요한 건 연구소를 많이 만들고 많이 유치하고 또 연구소의 연구원들에게 충분하게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지원을 해주고 그다음에 이 연구 개발된 것을 창업도 할 수 있도록 그런 여러 가지 그 벤처 지원도 더 많이 할 수 있도록 연구 개발 기금이나 벤처 지원 기금 이런 걸 그럼 대폭 또- 늘리는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럼 또 추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AI 시대 오히려 사람의 일자리가 줄어들 거다 이런 두려움들이 다들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얼마 전에 그 이재명 후보가 AI 노동 시간이 줄어드니까 주 4일제를 하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 자, 그러면 이제 전직 노동부 장관이시니까요. 네. 이 AI 시대의 일자리 문제 어떻게 준비하시겠습니까? 이재명 후보가 문제가 뭐냐? 주 4일째 할 수 있는 기업은 다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어떤 기업은 또 주 5일째 하고 또 그것도 부족하다는데 더 하는 데도 있습니다. 연장 근로. 그것도 부족하다 해서 이번에 반도체 특별법을 만들어 가지고 예. 주 52시간 이상 하지 AI 않습니까? 쪽, 예, 그래서 AI 쪽 여쭤봤습니다. AI가 나오면은 우리 생활이 편리해지기 때문에 노동 시간을 줄일 수 있는 조건이 되는데 그런데 이 근로기준법을 고치면요. 근로시간에 대한 건 근로기준법이 나왔는데 이 법을 거치게 되면 모든 첨단 산업이나 저 밑에 있는 청계천의 봉제 공장이나 다 적용을 똑같이 받습니다. 편의점이나. 그래서 이 근로기준법이 무조건 첨단 연구 부분부터 시작해서 아주 제례적인 경쟁력이 없는 데까지 동일하게 적용되는 이런 걸 유연하게 좀 풀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AI가 많이 보급되면 될수록 근로시간이 줄어들고 일자리가 줄어드는 이런 부분은 근로시간을 줄여나가고요. 아주 전통적인 그런 데는 줄이기 죄송하지만 예. 그건 답이 아닙니다. 네. 제가 생각하는 것은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그냥 AI가 로봇이 그냥 자동으로 이렇게 그 공장을 지어서 어떤 물건을 만들면 사람 일자리가 줄어드는 건 당연하죠. 저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사람이 로봇 옷을 입고 자동차나 미세한 그런 기계들을 조립하는 겁니다. 그러면 사람의 직업도 보장을 받고 그다음에 또 훨씬 더 생산성도 높은 그런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AI와 그리고 또 인간이 공생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는다. 사실 그 아이디어를 얻은 것이 제가 2019년에 그 베를린에 갔습니다. 거기에서 노조에서 리포트를 냈는데 그런 아이디어들을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6년 전에 벌써 독일에서는 이런 고민을 하는구나.
우리가 한참 모자라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좋은 안이 있으면 저희는 받아들여야 된다고 봅니다. 예. 그런데 일반적으로는 AI를 활용하게 되면 예를 들면 변호사를 AI로 받아들이니까 AI 변호사 또 AI 우리는 제가 고용노동부 장관 할 때는 AI 근로감독관을 만들기 위해서 지금도 작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AI를 행정이나 법률이나 의료에도 적용할 수 있죠. 이렇게 적용하게 되면은 상당히 또 좋은 점이 제가 아니겠습니까? 한 가지 중요한 질문을 해서 예. 한 가지만 좀 더 묻겠습니다. 네. 과거에 복지가 개인의 책임이 크다고 김 후보께서 말씀하셨는데 네. 지금도 같은 생각이십니까? 뭐 개인의 책임도 있고요. 그 다음에 사회가 책임져야 될 것도 있고 사회 중에 가정의 책임, 기업의 책임, 우리 뭐 공동체 책임, 국가의 책임 이 복지는 여러 가지 차원에서 다 자세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무분별한 그런 포퓰리즘은 절대로 반대입니다. 네. 그렇지만 오히려 교육이나 의료나 주거 같은 그런 기초복지는 이제는 국가에서 책임져야 된다. 저는 그런 말씀드립니다. 예, 저도 같은 생각. 네. 자, 그러면 이번엔 경제와 개헌이라는 두 주제로 두 후보가 치열하게 맞붙었고요. 이번에 앞서 소개해드린 대로 시청자 여러분의 질문을 반영한 코너입니다. 유권자가 묻는다 순서입니다. 유튜브 게시판을 통해 저희들이 받은 시청자 여러분의 질문을 선정해서 후보별로 각각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시간은 후보별로 1분씩입니다. 제 질문이 아니라 시청자의 질문입니다. 먼저 안철수 후보님, 시청자 질문입니다. 하시는 말과 행동을 보면 민주당과 차이가 없어 보인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되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민주당과 차이가 많죠. 민주당은 나눠주기식이고 저는 개인의 자산을 2배로 불리는 정책입니다. 성장 정책입니다. 그러니까 저렇게 말씀하시는 분은 그 부분을 잘 인식을 못하신 분 아닌가 싶습니다. 네, 시간 더 남아 있습니다. 예, 그리고 또 사실 그 개인의 자산을 2배로 불리기 위해서는 성장 정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인공지능이라든지 또는 반도체라든지 또 바이오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제대로 산업을 육성을 하고 인재를 많이 육성을 하고 그래서 경제를 발전시키는 그런 일을 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예. 자, 이번엔 김문수 후보에게 질문 드립니다. 시청자의 질문입니다. 김문수 후보님, 나이가 가장 많으신 후보인데 젊은 후보들보다 미래를 보는 안목이 떨어진다는 지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저는 나이가 많기 때문에 젊은 사람보다 떨어지는 점도 있고요. 또 미래를 내다보는 통찰력 그리고 경험에서부터 오는 직관력 이런 부분은 훨씬 더 나았습니다. 저는 건강 상태도 젊을 때보다는 지금이 훨씬 좋습니다. 그만큼 몸을 관리하기 때문에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이는 정말 이거는 어떤 경우든지 간에 속일 수 없지만 그러나 그 나이가 훨씬 더 젊은 사람보다 좋은 많은 능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합니다. 또 제가 나이가 많다면은 젊은 강요들을 많이 활용을 해가지고 젊은 분들, 청년들의 힘을 같이 합쳐가지고 가장 젊은 내각, 트럼프 대통령 보십시오. 그 백악관에 얼마나 젊은 사람들, 얼마나 일 잘합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저보다 6살도 더 많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잘 일하고 미국을 위해서나 여러 가지로 일을 왕성하게, 에너제틱하게 잘 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예. 저는 자신 있습니다. 네, 다소 짓궂은 질문이었는데도 잘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다음 순서는 저희가 준비한 맞수 토론 3번째입니다. 이번엔 주제 제한이 없는 자유 토론 방식입니다. 앞서 못했던 질문들 이번에 실컷 다 하시면 됩니다. 안철수 후보님 질문해 주시죠. 예, 윤석열 대통령 탄핵이 민주당 때문이라는 그런 생각 지난번에 한번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 생각에 변함이 없으신지 궁금하고 그리고 또 사실 이 헌법재판소에서 8대0으로 이제 인용이 됐지 않습니까? 근데 이 반헌법적인 계엄령 발동으로 윤 대통령이 탄핵된 거 이것도 명백한 사실이고 그걸 우리가 존중하고 그걸 지켜야 제대로 된 그 민주국가가 아니겠습니까? 뭐 저는 안철수 후보님 말씀하시는 것에 동의를 하고요. 다만
대통령께서 왜 계엄을 하셨을까? 대통령께서 계엄을 한 이유는 정말 민주당이 계속해서 탄핵하고 또 특검하고 예산 다 깎아버리고 뭐 이거는 도저히 안 된다. 그리고 판사도 지금 이재명 재판하는 판사들은 가면 영장도 기각해버리고 또 뭐 이번에 보면 위증교사 이런 것도 무죄해버리고 선거법도 지금 계속 이상하게 가고 이런 상태에서 거의 절망적인 상황에서 계엄을 했는데 그렇다고 계엄이 잘했다는 게 아니라 우리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이 그렇게 대통령으로서 나라를 위해서 하려고 해도 안 되는 이런 답답한 궁지에서 계엄을 내렸는데 저는 계엄을 찬성 안 하고 만약 제가 계엄하는데 불려갔다면은 그 회의 국무회의 갔다면 저는 절대 반대를 하고 대통령 이거 계엄을 하면 그 후유증이 너무나 크고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말씀드렸을 텐데 제가 참 그 국무회의에 가지 못해서 저는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계엄자한테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오바마 대통령 네. 2기 그다음에 그 후반기에 네. 상원과 하원이 전부 다 다른 당이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힘든 그런 상황이었죠. 네.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근데 국민을 위해서 가장 좋은 그런 안들을 내고 그다음에 또 야당 의원들을 백악관으로 초청을 해서 한 사람 한 사람 다 이렇게 설득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전국의 주도권을 잡고 오바마 대통령이 명예롭게 은퇴를 했습니다. 저는 그걸 벤치마크로 삼아서 윤석열 대통령께서도 사실 야당 의원 한 번도 안 부르셨거든요. 저는 야당 의원들도 또 그 이재명 대표도 불러가지고 제대로 설득하고 부탁하고 저는 그런 정치력을 발휘했었으면 지금보다는 좀 더 나은 그런 상황이 될 수 있었다. 그리고 계엄은 거의 최악의 선택이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뭐 저는 이재명 대표를 한 번도 안 부른 건 아니고 한번 불러서 같이 이야기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 뒤에 뭐 나가서 발표하는 과정이나 이런 것 때문에 또 계속 이어지지 못한 점이 안타깝고요. 그리고 지금 그 어려운 가운데서 오바마 대통령처럼 이렇게 잘 왜 대화를 못하느냐 그런 점은 안타깝게 생각하고 계엄으로서 이 문제를 국회 문제를 풀 수 있다거나 또는 부정선거 문제를 풀 수 있다거나 이런 것들은 저도 그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 여러 가지 어려움에 봉착하게 되는데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예, 그러면 이제 그 이재명 후보와 본선 경쟁력에 대해서 네. 정말 중요한 이슈니까요. 그렇습니다. 한번 그 김 후보님께 묻겠습니다. 네. 이재명 후보 이기기 위해서 어떤 정책이나 담론이나 확장 전략 준비하고 계십니까? 저는 이재명 후보와 저를 확실히 대비를 할 수 있는 것이 지금 또 이제 우리가 경선 토론도 하면 보는 분들이 늘어나고 그 다음에 나중에 본선에 가면은 또 이재명하고 저하고 30초, 대비가 될 건데 30초입니다. 이런 대비 자체가 바로 이재명 같이 이렇게 똑같은 경기도에서 그거는 성남시 조그마한 거 하나 개발하는데도 지금 12개 항목에 걸쳐서 5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저는 공직을 이재명 후보보다 훨씬 큰 경기도에서 개발도 많이 하고 공직도 더 오래 있었지만 문제가 없습니다. 죄송하지만 대비가 될 수 그게 있습니다. 제가 그 후보님께 물었던 질문은 아닙니다. 네. 오히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말 미래 산업 전략이나 중도 확장이나 또는 개헌을 통해서 국민 통합까지 이렇게 준비를 한 후보가 돼야 된다. 그리고 또 정말 그 이재명 그 후보에 비해서 여러 분야에서의 경험을 가지고 AI 산업을 발전시키고 그리고 또 의사들과 어느 정도 신뢰관계를 가지고 지금 현재 의료 대란을 해결을 할 수 있고 그리고 또 중도 확장성이 많은 그래서 20, 30대들이 그 지지율이 굉장히 높은 그런 후보가 이번에 승리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런 점에서는 저야말로 지금 저는 저 밑에 공장에 아주 낮은 데서도 7년 동안 일을 해봤고요. 또 저 위에서도 해봤고 저는 영남 출신이지만은 또 제 아내는 전라남도 순천 사람입니다. 그리고 저는 좌에서도 있어보고 우에서도 있어보고
또 노도 해보고 노동조합도 해보고 또 회사에 대해서도 이해를 할 수 있고 그래서 이거 좌우 동서 또 빈부 노사 모두를 다 통합하고 이해할 수 있는 이런 사람이 알겠습니다. 중도 확장성이 있지 않느냐. 예, 잘 알겠습니다. 근데 후보님 최근에 그 고용노동부 장관 시절에 모 언론사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국회만 없으면 장관 할 만할 것 같다. 이렇게 발언하셨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기억나시죠?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근데 대통령도 국회도 사법부도 헌법에 따라서 존재하는 기관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를 통째로 부정하는 그런 발언 헌법 정신에 어긋난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뭐 그런 진짜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안 후보 말씀처럼 진짜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거는 헌법이 아니라 이거는 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죠. 그런데 제가 국회의원을 3번이나 했지 않습니까? 왜 그런 이야기 하겠습니까? 그런데 국회에 국회의원들이 요즘에 너무 장관이나 이 국무총리나 불러다가 고함 지르고 절하라 그러고 모욕 주고 면박 주고 이거는 폭력이죠. 이런 거는 없어야 된다는 그런 뜻이지 뭐 국회를 제가 어떻게 없앱니까? 아니 제가 말씀드릴게요. 저는 제도가 문제라면 고쳐야 되지. 네. 그거를 무시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입니다. 이 기존에 있는 제도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헌법이라는 게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절차 그리고 균형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정치하면서 제도에 대한 존중 없이 어떤 개혁도 저는 설득력 얻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제도는 고치되 무너뜨리지 않는 제도를 무너뜨리는 그런 정치는 하지 않겠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민주주의 시스템을 파괴하지 않고 제대로 이런 여러 가지 부작용들을 해결할 수 있는 이런 방법을 찾는 그런 정치를 하겠다 말씀드립니다. 뭐 저는 안철수 후보와 함께 하겠습니다만은 저보다도 지금 현재 정치인 중에 민주화를 위해서 민주주의 제도를 위해서 더 뭐 온갖 고난을 겪은 사람 누가 있습니까? 저는 뭐 감옥에만 2번 가고 온갖 고문을 다 당하고 저는 뭐 학교에서만 2번 제적당하고 뭐 저보다 더 이 나라 민주주의를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한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래서 저는 절대로 민주주의를 위해서 앞으로도 헌신하고 또 제 평생 그거 하나를 저희 훈장으로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 의료 대란에 대해서 한번 또 여쭤보겠습니다. 저 그 강요부 중에 한 분이시니까 여러 가지 정책 결정에 아마 함께 참여하실 거라고 믿고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실 초과 사망자라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원래 이 일이 없었으면 안 죽을 사람들이 죽은 겁니다. 그게 지금 벌써 1년이 지난 지금 10,000명이 넘습니다. 그 다음에 또 우리나라 국고가 6조 이상이 탕진이 됐습니다. 근데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 저 지방에 있는 의대 교수들이 다 그만두고 수도권으로 올라와서 지방이 완전히 피폐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필수 의료 의사들이 거기에 이제 응모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필수 의료 의사들도 줄어듭니다. 그 다음에 의사들도 원래 1년에 3,000명 정도가 나와야 되는데 작년에 300명도 안 나왔습니다. 이렇게 지금 완전히 지금 망가져가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 어떻게 해결하시겠습니까? 저는 뭐 우리 후보님 말씀하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의사이신 안철수 후보께서 제일 현실도 잘 알고 해법도 잘 알고 계실 거라고 봅니다. 저는 그래서 이 해법을 안철수 후보를 비롯해서 현장에 계시는 의사 선생님들 또 의료계 각 의사들의 여러 단체들 같이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존중하면서 해결해 나가는데 제가 아쉬운 거는 의사들도 중요하지만 또 환자도 중요 아니겠습니까? 환자 말씀도 좀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네. 제일 중요한 것이 네. 의사와 네. 그리고 또 환자 대표들 네. 함께 모여서 이제 그 협의체를 만드는 겁니다. 네. 그래서 거기에서 필요한 의사 수를 이제 매년 결정한다. 저는 그것이 답이라고 봅니다. 그거 아주 좋은 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뭐 바로 대통령 되면 바로 검토를 해서 안철수 후보님 모시고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해야죠. 분위기가 훈훈하긴 한데요. 아직 6분 한 20초 정도 더 있는데 혹시 더 2분 질문 주고 받으시죠?
예. 그럼 또 제가 네. 저기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그 의대 정원 관련해 가지고 여러 가지 말이 많습니다. 지금 뭐 의사가 부족하다 또는 의사가 오히려 남아돌 거다. 왜 그러냐면 지금 현재 그 엑스레이 같은 것을 옛날에는 의사들이 다 봤지만 지금은 인공지능으로 해서 의사보다 더 확실하게 더 잘 봅니다. 그래서 오히려 엑스레이를 보는 의사가 숫자가 오히려 더 많이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이런 상태거든요. 이런 그 균형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엑스레이를 그러면 인공지능이 더 잘 본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더 잘 우리는 그러니까 의사가 우리는, 필요 없는 거죠. 우리는 환자가 중요하니까 더 잘 보는 사람이라면 소위 명의 아닙니까? 그 AI든 뭐 사람이든 더 병 잘 보고 잘 고치는 분한테 찾아가야 안 되겠습니까? 그럼 AI한테 가야죠. 예, 그렇죠. 그렇게 할 수 있어야 우리 오래 살고 건강하게 살 수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환자와 사람이 중요하지 의사를 위해서 환자가 희생될 수는 없기 때문에 그건 당연히 그럼 저는 그렇게 의사를 줄이자 그 말씀이죠. 아니 뭐 의사를 또 딴 부분에 저 벽지 있지 않습니까? 저 아주 뭐 섬부터 시작해서 경상북도도 뭐 봉화 영양이 어려운데 강원도 이런 데는 의사가 사실 없거든요. 저도 어릴 때 의사 없는 무의촌에서 자라가지고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의사 선생님들은 무조건 계셔야 되고 원격 의료도 있습니다. 원격 의료는 또 의사들이 반대하시잖아요. 아니 꼭 그렇지 않습니다. 원격 의료도 좀 했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면 벽지 이런 데는 그 무조건- 원격 의료로 하면 의사 수는 또 더 주는 거죠. 아니 근데 주는 게 아니라 우리 사회에 부족한 부분을 하고 또 사람들이 점점 더 건강해지기 위해서 여러 가지 그냥 건강에 대한 관심과 건강에 대한 소비를 많이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이런 건강에 대한 부분은 늘어나기 때문에 의사들이 절대로 그 소득이 줄거나 숫자가 줄지는 않는다고 저는 보거든요. 원격 의료를 하면 의사 숫자가 줄어드는 이유가 왔다 갔다 하는 그 교통에 필요한 시간이 줄어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의사 숫자가 더 줄어도 충분히 그 일을 할 수 있는 거죠. 저는 그렇게 안 보고요. 저 같은 경우도 건강검진을 하려고 하는데 너무 오래 기다려야 된다. 그러니까 너무 오래 기다리다 보면 그거 안 맞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원격으로도 되고 과학적인 다른 방법이 되면 신속하면 좀 더 자주 가서 조금 그러면 자주 볼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은 의사 만나는 거, 특히 명의라는 분 한번 만나려면 6개월씩 기다려야 됩니다. 이 보통 문제가 아닌데 그래서 지금 또 의사가 꼭 나는 지금 남는다고 보지 않고요. 지금 의사 숫자는 좀 더 필요하고 그다음에 의사 선생님들이 의료만 이 환자만 보지 말고 의사 과학자 이거 많이 배출해야 안 됩니까? 그래야 바이오 산업도 발전하고 하는데 저는 그래서 의사 숫자를 좀 늘리되 의사들의 영역을 훨씬 더 확대를 좀 해주고 더 이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해서 저 오지 벽지 또 의사 과학자 이거 많이 늘려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의료 대란이 어떻게 해서 일어났고 이거를 제대로 순서를 밟아서 의료 개혁을 하려고 하면 어떤 방법을 썼으면 좋겠습니까? 저는 우리 이번에 의료개혁이 어려움에 봉착한 가장 큰 이유가 의료계의 그 여러 가지 의견을 충분하게 수렴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충분하게 뭐 의과대학 의견도 듣고 뭐 병원 의사협회나 각종 이런 협회가 참 많더만요. 그런 분들 의견도 듣고 그다음 환자들 의견도 듣고 각 지역 사정도 좀 듣고 보건의료 정책 전문가들 이야기도 듣고 이런 분들이 같이 모여가지고 토론도 하고 경청도 하고 이런 게 좀 많이 필요했을 것 같아요. 시간이 다 돼서 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네.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순서를 거꾸로 한 겁니다. 정책의 순서를. 네. 그러니까 정책에 있어서 제가 정치를 하면서 깨닫게 된 것은 제일 먼저 할 일은 우군을 많이 확보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거죠. 우리나라 의료가 세계적인 수준이지만 세 가지가 부족하다. 첫 번째, 필수 의료의사가 부족하다. 두 번째, 지금 지방 의료가 굉장히 낙후돼 있다. 그 다음에 또 세 번째, 의사를 보지는 않지만 약을 만들고 백신을 만드는 의사 과학자 수가 부족하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누가 반대하겠습니까? 우운이 많아지죠. 네. 그 다음에 할 일은 이제 정부가 해야 될 일을 하는 겁니다. 법을 고치고 그 다음에 또 지방에 있는 의료원을 만드는 데 투자하겠다. 그렇게 되면 아마 그보다 또 더 많은 우군들이 많이 확보되겠죠. 그 상태에서 가장 마지막에 꺼내는 게 숫자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병원을 지었는데 거기 의사가 없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또 의사 과학자를 과를 만들었는데 의사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런 데 사람들이 몇 명이 필요하니까 의사를 몇 명을 늘리겠다. 이렇게 말하면 아마 아무런 저항도 없이 제대로 의료 개혁이 됐을 겁니다. 근데 이번 윤석열 정부에서 잘못한 점은 그런 과정 하나 없이 우군 하나도 안 만들고 처음부터 2,000명이라고 처음부터 그냥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결국은 저도 한 실패하게 30초, 된 거죠. 저도 한 30초 주시면, 예. 저는 생각에 그런 부분이 많이 있다고 보는데 안철수 후보님 말씀에 동의하고요. 지금 우리나라 지금 의료 문제가 이거 아직까지 완전히 해결이 안 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신속하게 안철수 후보께서 나서셔서 좀 많이 빨리 해결해가지고 환자들 걱정을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두 분 맞수 토론까지 들어봤습니다. 자, 이제 후보들의 마지막 발언입니다. 본인의 정치 인생의 결정적인 순간이 언제였는지를 사진과 함께 소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앞서 일부 토론 때 우리 김문수 후보께서는 사진을 소개해 주셨으니까요. 잠시 후에 마무리 발언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안철수 후보의 내 정치 인생의 한 컷 사진과 함께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 사진이군요. 저 사진이군요. 예. 사실 제 지난 6개월 동안 제 인생을 저 사진 빼놓고는 설명하기 힘듭니다. 저 때 그 국민의힘 의석에 저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 탄핵에 찬성했던 그런 사진입니다. 근데 저는 저 나름대로 소신이 있었습니다. 헌법에 명백하게 거기에 반대되는 그런 행동들이 있었고 만약에 그렇다면 저보다 더 전문가인 이 헌법재판소에다가 이것을 넘기는 헌법소추안에 찬성하는 그것이 맞겠다는 그런 신념도 있었습니다. 근데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물론 다른 동료에게 미안한 감정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어떤 동료는 뒤로 가면서 제 등을 두드려주면서 격려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 사진이 정말 제 소신을 보여주는 인생의 한 컷이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자, 이번엔 우리 김문수 후보님의 마무리 발언입니다. 동일한 1분 드리겠습니다. 네. 국민 여러분, 지금 얼마나 힘드십니까? 지금 너무 경제도 어렵고 문을 닫는 가게도 많아지고 우리 학생들은 대학을 졸업하고도 취업을 못하는 학생들이 50만이 넘었습니다. 쉬었음입니다. 이런 절망을 딛고 누가 과연 이 나라 대한민국 경제를 다시 이렇게 세우겠느냐. 또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쓰나미도 매우 큽니다. 북한의 핵 문제, 또 우리 주한미군을 철수를 한다.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또 탄핵과 이 모든 정치적 갈등 때문에 국민들은 너무너무 나누어져 있습니다. 누가 통합하겠습니까? 이 김문수가 바로 경제를 살리고 한미 동맹을 더욱 강화하고 우리 사회 통합을 이뤄서 국민 여러분들께서 희망을 가지고 행복하게 사실 수 있는 길로 힘차게 나아가겠습니다. 많은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두 분의 마무리 발언까지 들어봤습니다. 두 분의 맞수 토론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일은 홍준표, 한동훈, 홍준표 두 후보의 맞수 토론이 이어집니다. 오늘과 같은 시간 오후 3시 50분에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여보, 해둔 거 데워 먹고 있어? 한때 나도 잘 나갔던 사장님. 에휴. 사는 집을 바꿔보세요. 매일 균형 잡힌 식사를 즐기고 마음 맞는 사람들과 함께 일상의 활력을 채우고 나의 두 번째 전성기 인생 60부터 진하게. 요즘 시니어가 꿈꾸는 집. 백운호수 푸르지오 숲속의 아침 스위트. 퇴직하고 자유롭게 살아야지.는 연금으로 미리 픽하셔야 가능합니다. 이렇게 자유로운 퇴직 후 라이프 KB증권에서 미리 픽. 깨비연금 is free. 퇴직 후 고민을 뚝 자유를 딱. 깨비증권 KB증권. 엄마도 대상포진 대상자야. 들어봐. 대상포진 바이러스는 밖이 아닌 내 몸속에 있고 특히 고혈압, 당뇨병 환자는 조심해야 된대. 대상포진 아니까 어때? 대상포진을 알면 방심할 수 없습니다. 의료진과 상담하세요. 드넓은 잔디밭 위에서 파워풀한 스윙을 즐기는 골프. 골프 스윙은 척추를 축으로 허리와 고관절, 팔을 이용하는 회전 운동입니다. 허리를 굽히고 비트는 동작이 줄을 이루기 때문에 골퍼는 요통을 경험하기 쉽습니다. 허리 인대나 근육이 늘어나는 단순 염좌를 겪는 골퍼가 많지만 디스크 탈출증까지 나타나기도 합니다. 라운딩 전후 골프채를 잡고 좌우 번갈아 내려주면 허리를 유연하게 만들어 부상을 예방합니다. 스윙 시 무게중심을 이동해 허리에 갈 충격을